내전을 제외하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이었어요. 24일 어제였죠. 그런데 어제 유럽과 캐나다의 그 12개국 주요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부로 만 3주년이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유럽의 대표들과 캐나다 총리가 거기를 방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네네. 그보다는 더 큰 것이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종전 협상이 지금 뭐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데 이어서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화요일은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사우디의 리야드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틀에 또 합의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단 말이죠. 네네. 이제 이 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 빠져 있는 거고, 네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 협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먼저 논의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키우를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어제가 그 전쟁 3주년이었던 만큼 잠시 지난 3년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게 된 겁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천상 표면적인 이유하고 네네. 실제적인 이유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내세운 거죠. 이것은 지금 젤렌스키 정부를 네오 나치점으로 규정을 했어요. 나치즘이요? 네, 그 말은 이제 거기에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있는데 네네. 러시아 주민들을 탄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젤렌스키 행정부를 축출해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상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이제 시도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한 건데 네. 그 전쟁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징적인 면이 있죠. 그럼 뭐 선전포고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선전포고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이전에는 칠러 러시아에 친한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전쟁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년간 이제 전쟁을 치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희생과 피해를 입은 쪽은 이제 군인들이겠죠. 양쪽의 네. 군인들인데 러시아 군인들의 사망자하고 이제 부상자 그거 합하면 한 7, 80만 명 뭐 네. 이게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네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주민들은 별로 피해를 안 입었는데 네네. 모든 이제 포탄들이 다 떨어진 게 우크라이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작년 8월 달까지는 러시아 영토 내로 이렇게 무엇을 공격을 못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러시아 주민들은 좀 안전했죠. 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이제 해외로 탈출하는 이제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인구의 뭐 한 4분의 1 정도, 1,000만 명 정도 조금 넘게 네네. 아마 이 난민이 발생을 했고 대신에 이제 러시아는 비교적 안전하니까 네. 그래도 뭐 한 5, 60만, 6, 70만 명 정도의 그런 탈출 인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규모는 뭐 이거는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그 피해 규모는 한 1대3 정도.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생각보다 러시아군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군은 이제 공격자 입장이고 네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방어자 입장이잖아요. 네네. 원래 공격과 방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3대1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피해는 러시아군에서 더 많이 났다 이렇게 보죠. 그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러시아는 세계 최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 뭐 몇 달 안 가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민낯도 드러난 것 같고 그다음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1,000만 명이나 떠났다라고 하니까 피난민이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뭐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때는 조금 달랐었어요.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하고의 사이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유럽과의 관계도 돈독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2기 때도 그렇지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미국 국익 중심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외교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엘라이언스 퍼스트 그러니까 동맹 우선주의 정책을 썼다라고 봐야죠. 네네. 그러니까 가치 외교를 중시하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인권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이제 이와 반대로 실리 중심의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삐거덕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1기 때보다 더 지금 삐걱거리는 속도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전쟁 양상도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행보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 하나는 미국이 세계 전략적 차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 군사적인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 도로 받아내겠다. 그래서 히토류 같은 거 너희들 네네. 거기서 이렇게 생산해내면 그중에 일부 우리 갚아라. 뭐 이런 네네.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3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발목이 이제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탈피를 해서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고 네네. 중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이 중국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네네.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럽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유럽 네. 입장에서는 비록 전쟁터가 자기네 나라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니까. 그래도 유럽 입장에서는 이렇게 트럼프에 의해서 유럽 자체가 패싱된다라고 하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러시아도 뭐 G8에서 탈퇴시킨 거 그거 잘못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제재 가하고 있는데 이 제재도 해제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연합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 듯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16번째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네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2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조 원 정도 되겠죠. 네네. 그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것이 결국은 러시아의 침공 자체를 표현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엔 총회, 긴급 총회를 이제 24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든요. 네네. 그 결의안 통과시키는 것이 뭐 찬성 93, 반대 18, 뭐 기권도 65개국 이렇게 됐지만은 어찌됐든 뭐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를 시켰죠.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결의안을 똑같은 날 통과시킵니다. 총회는 오전에 있었고 유엔 안보리 회의는 오후에 있었는데 그 오후에서는 결국은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대신에 조기에 종전을 해야 된다는 이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네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 미국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유럽연합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결의안 두 개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심지어 핵 이야기도 나왔어요. 핵 억지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독일에서 독일하면은 뭐 2차 대전 일으킨 그런 나라기 때문에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보수 정당의 대표가 핵 억지력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아마 미국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23일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 이제 이 총리 선거를 했잖아요. 네네,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민당 대표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네. 메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핵 공유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핵 공유 또는 핵 우산은 누가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지금 이제 신뢰성에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미국에 계속해서 핵 우산을 우리가 여기 의지할 수만은 없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유럽 연합에 있는 국가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네. 그 나라들하고 핵 공유 협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핵 공유를 유럽 연합의 핵 공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은 프랑스도 긍정적이고 영국도 긍정적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메르켈 총리 있을 때도 프랑스에서는 좋다. 핵 공유 협정 한번 체결해서 유럽의 핵 공유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랬는데 이 이제 그때 당시에 메르켈 총리는 좀 반대를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이죠. 네네, 고무돼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의 지금 집권당인 이 집권 노동당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연합이 사실상 핵 공유 체제를 다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유럽에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하고 프랑스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핵 보유국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핵 공유를 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띠리키에, 그다음에 덴마크, 그다음에 이태리 이 5나라에는 이제 미국의 전술핵이 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술핵을 거기다가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핵 공유는 전체적으로 나토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을 벗어나서 유럽 스스로의 핵 공유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미국이 이제 그만큼 신뢰성에 이제 금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볼 수가 있죠. 미국을 못 믿는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를 못 믿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후자 쪽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기들이 확실한,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좀 더 자신의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끼리 이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새삼 다시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다음 달이죠. 3월 6일 EU 특별이사회가 열려요. EU 특별이사회라고 한 건 결국은 EU 정상회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EU 특별이사회가 열리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뭐 견제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것이겠죠. 네, 그 이제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12개국의 유럽의 주요 국가들, 캐나다까지 포함을 해서 네네. 거기에 지금 키우를 방문을 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저는 교환을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했잖아요. 27일 날은 지금 스타머 총리, 영국 총리죠. 미국을 네네. 방문해가지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3월 6일 날 유럽 전체에 정상회의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제 두 나라의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럽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의 안보를 보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심층적으로 이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던진 이 돌멩이에 유럽의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하면 중립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북유럽 국가인데 덴마크까지도 무장을 강화하겠다, 무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비의 날개짓이 지금 뭐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해서 당장 국방비를 올해 내년에 10조 원 증가시켜라. 그러면은 이제 덴마크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37 정도 되거든요. 2.37%.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돈을 올리면은 3.2%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기 사고 또 사라. 그리고 지금은 스피드가 중요하다. 그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서 그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8%씩 국방비를 감소시키겠다. 이제 감축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유럽에서 이제는 유럽의 안보나 이것은 유럽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나는 이제 유럽에서 손을 떼겠다. 발을 빼겠다. 이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덴마크 총리조차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지금 뭐 무기를 사라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우리나라 K방산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나라에 조금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시그널이 오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이제 지금 매년 8%씩 국방비를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운되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50%씩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국도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덴마크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이 국방비를 이렇게 이제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럽의 안보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게 국방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방산의 기회는 그쪽에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어떻게 미국이 유럽을 냉대하나 이러한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트럼프의 세계관이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의 세계관이 동맹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맹이 자기를 도와주고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미국을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고착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연합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너희들 뭐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어쩌고 그러는데 다 나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비 올리라고 그래도 안 올리고 너희들은 저기 오히려 우리보다 더 관세 많이 매기고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난번 1기 때는 나토 탈퇴 위협도 했고요. 지금은 좋아. 국방비 너희들 GDP에서 5% 이상 올려라. 그리고 나 관세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리 중심으로 그것도 오로지 미국 이익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이렇게 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4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동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속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뭐 똑같이 그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면 2월 7일 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상회담에 공동성명의 모든 답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보면은 공동 성명은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일본의 안전 보장이고 두 번째는 경제 번영과 관련된 거고 세 번째가 지역 안보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네. 지역 안보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하고 관련되는 거겠죠.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쭉 해왔던 소다자 협의체, 뭐 예를 들어서 쿼드라든지 오크스라든지 한미일 정상협의체라든지 미일 필리핀 정상협의체 이거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이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 시도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라고 네. 하는 거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은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 네네.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민hen 안보회의에서 한미 간에 그리고 한미일 간에 안보 장관들끼리 이제 외교부 장관들끼리 회의했잖아요. 이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쭉 그대로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유럽을 미국이 대하는 거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아시아를 대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대로 갈 수 있겠지만 미국의 국방비가 8%씩 매년 감축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까지도 전체적으로 국방비는 좀 상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방위비 분담금도 조금 더 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와 함께 미국의 첨단 무기도 좀 구매를 해서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우리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서로 윈윈하는 유럽과는 다른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트럼프가 그 김정은하고도 뭐 가깝다 이런 이야기 막 해서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SMA 자금이죠. 방위비 분담금을 뭐 지금보다 훨씬 천문학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하고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한국에 패칭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아주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기회가 해요. 있다. 왜 네네. 그러냐면은 종전이 빨리 되면 될수록 어찌됐든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체계가 필요 없고 네네. 또 북한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러시아가 더 이상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주지 말아라고 하면 안 넘겨줄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러시아한테 압박을 가하라고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네네. 그 부분도 우리 안보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다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진출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고 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핵군축 회담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네네. 끊임없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재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한국의 국방비 좀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이게 충분한 우리의 그 합리적인 대안들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 가지고만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반대급부로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개정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급부로 얻어내면 미국도 우리도 윈윈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접촉을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리스크는 피하고 기회는 네.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급변하는 국제 정치 지형 앞으로도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